일부 한국인 네티즌들과 한국 유튜버들이 무분별한 베트남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멈춰주길 바란다. 윤상호 베트남 연합 한인 회장의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죠. 그는 또 베트남이 심지어 일본보다 더 빠르게 한국과의 하늘길을 차단하고 이미 인천에서 하늘로 이륙해 비행 중이었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베트남이 뒤늦게 하노이 항공에 착륙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이러한 봉쇄 조치가 너무 과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베트남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라며 베트남이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 덕분에 베트남에 있는 20만 명의 한국 교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다. 베트남을 무분별하게 욕하는 것은 결국 베트남에 거주하는 20만 명의 한국 교민들에게 욕하는 것과 같다 라고 전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해 일방적으로 한국이 베트남을 도운 것처럼 인식하지만 한국은 최근 3년간 베트남에서 해마다 3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이다. 서로 돕는 관계다. 어느 한쪽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상호 베트남 연합 한인 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베트남은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확진자들을 빠르게 선별해낸 한국을 막는 대신 베트남 내 슈퍼 전파자가 일본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당시 올림픽을 위해 제대로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일본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트남이 한국의 베트남 내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일본과 밀월 관계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세관총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이 지난달 수출한 마스크는 총 8,819만 개인데요. 이 중에서 무려 3,270만 개가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베트남이 일본에 보낸 마스크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베트남이 어느 국가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만 봐도 미국이 일본의 2배 이상으로 많은 데다가 최근 미국 최대의 전자기업 애플이 베트남의 아이폰 공장을 설립해 대규모 채용에 나선 데 이어서 탈중국을 위해 에어팟 생산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기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한 점, 그리고 현재 어느 국가가 더 위기의 상황인지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베트남은 일본이 아닌 미국에 더 많은 마스크를 수출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베트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베트남 세관총국이 작성한 세관신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마스크는 1,040만 개로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산 진단키트의 정확도를 운운하고 있는 두 국가 베트남과 일본이 힘을 합쳐 최근 진단키트까지 공동으로 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웅유엔 수어푹 베트남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일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에 대해서도 1인당 10만엔의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라고 전하자 수원푹 베트남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트남은 일본의 마스크를 지원해왔다. 앞으로 상호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자. 왜 베트남이 일본에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마스크를 지원해주고 있는지, 한 달에 무려 3,270만 장의 마스크, 베트남이 한국에 보내는 물량의 2배,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의 3배를 일본에 보내고 있는 이유가 점점 더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베트남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국가인 것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을 대하는 태도와 진정성에도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일본은 베트남에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0%로 유지하라 압박해왔고 이를 통해 일본에서 생산한 자동차들을 베트남에서 팔아치워 수익을 그대로 일본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설립한 규모는 미세한 사이즈로 최대한 베트남인들을 고용하지 않고 일본에서 모든 것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이익만 생각하겠다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현대차는 베트남의 탕콩그룹과 손을 잡고 합작법인을 설립해 베트남에서 1,000명이 훌쩍 넘는 베트남인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모든 부품을 같은 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로부터 받아 한국이나 이미 대규모 공장이 설치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해 베트남에 수출하는 것이 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수익성을 대폭 늘릴 수 있겠지만 한국의 현대차는 베트남 현지 기업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기업의 수익성을 조금 낮춘다 하더라도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베트남의 경제를 통째로 이끌어줬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한국에서 베트남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상호 베트남 연합 한인 회장은 베트남을 무분별하게 욕하지 말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20만 명의 한국인들을 생각해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달라 라며 일부 유튜버와 한국 네티즌들의 말 한마디로 한국의 K-드라마, K-팝 그리고 박항서 베트남 대표 감독이 그동안 쌓아온 엄청난 특수효과들이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 경고했는데요.
이를 두고 17,000개가 넘는 찬성을 얻은 반응을 보시면 왜 맨날 한국만 이해하고 관용하고 또 포옹해야 하나요? 베트남이 그렇지 않고 있는데 왜 한국만 다 맞춰줘야 하지? 라 말하고 있고, 또 6,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은 한 네티즌은 베트남 연합 한인 회장 본인이 베트남에서 터를 잡고 거주하고 계시니 그렇게 베트남을 감싸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전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베트남에서 베트남 경제를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신규 사업 계획을 철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트남의 면적은 대한민국 국토의 3배, 33만 제곱킬로미터에 육박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베트남의 북부에 있지만 인구수는 베트남 최남단에 있는 호치민의 100만 명 정도 더 많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 다낭, 호이안, 빈, 동허이, 동하 등은 베트남 남쪽도 북쪽도 아닌 중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한국이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수도의 쏠림 현상이 심하지 않고 도시별로 골고루 분배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이런 말이 있죠. 베트남을 반으로 나눠서 하노이를 포함한 북쪽에는 삼성이 있고 호치민을 포함한 남쪽에는 효성이 있다. 베트남 북부 하노이 인근의 박린선 옌퐁 공단에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과 가전 공장을 설립해 베트남 전체 수출의 무려 35%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삼성이 베트남에서의 생산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면서 베트남 북부 지역이 꿈꾸었던 유토피아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인데요. 하나, KB, IBK 기업은행 등 한국의 메이저 은행들이 파격적인 혜택을 받으며 베트남이 아닌 미얀마에서 집중적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보다 100만 명이나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90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보유한 대형 도시 호치민을 포함한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는 효성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효성은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 연짝 공단에 97만 제곱미터 축구장 90개의 넓이의 초대규모 공장을 세웠습니다. 최근 토요타를 따라잡고 베트남에서 1위를 기록 중인 한국의 현대차가 베트남에서 1,200명 정도를 고용했는데 효성은 이보다 4배 이상 많은 5,000명의 베트남인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섬유의 반도체라 불리는 스판덱스와 타이어의 내구성을 높여주는 보강제, 타이어 코드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달성한 효성이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효성 공장을 베트남의 호치민 부근에 세운 것인데요. 스판덱스는 1년에 5만 톤씩, 타이어 코드는 연간 10만 톤씩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국의 효성이 최근 베트남에 충격이 될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효성이 베트남에 새로 건설하기로 한 차세대 섬유 신소재 아라미드 생산 라인을 베트남이 아닌 한국의 울산으로 바꾼 것입니다.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효성은 원래 베트남 동나이성에 아라미드 공장을 새로 지어 베트남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이를 완전히 철회하고 기존의 한국에 있는 공장 규모를 대폭 확대시키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아라미드는 그 무엇도 뚫지 못하는 강도, 강철보다 5배나 강력한 데다 500도가 넘는 열도 거뜬히 견뎌내는 꿈의 소재라 불리고 있습니다. 아라미드를 이용해 자동차 범퍼를 만들면 무게가 50% 줄어들고 자동차 연비가 무려 8%나 개선되죠. 이외에도 고성능 타이어, 방탄복 등 여러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5G에서 통신망용 광 케이블로 아라미드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글로벌 소재 분야 최강 기업이라 불리는 효성의 투자를 베트남이 놓친 것은 타격이 상당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효성을 찾아 한국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려면 핵심 소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라며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해 탄소 섬유를 비롯한 전략 물자에 포함되는 핵심 소재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서 일본이 수출을 통제하면 수소 충전소와 2차 전지 등의 분야에서 탄소 섬유 소재가 부족해 어려워질까 걱정했는데 기대가 크다 라며 효성에 자신 있습니까? 묻자 효성의 조현준 회장은 자신 있습니다 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효성은 이번에 베트남 투자 계획을 미련 없이 버리고 대신 한국의 투자를 늘릴 수 있었는데요. 베트남이 아니더라도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파격적인 VIP급 대우를 제시하며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나라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태국 투자청의 두왕짜이 아사와 친따찌 청장은 태국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모델은 한국이다. 일본이 태국에서 워낙에 강세여서 한국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라며 태국은 아직 부족하다. 한국과 같은 선진국과 기술 협력을 통해 경제를 끌어올려야 한다. 한국의 성공은 우리의 롤모델이다.
전했고, 인도는 아예 한국 기업만을 위한 투자 유치 기관 코리아 플러스까지 만들었는데요. 인도 정부가 이렇게 특정 국가를 위해 따로 기구를 설치한 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엄청나죠? 코리아 플러스의 산딥 베알 수석 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도에서는 1분마다 한국의 휴대폰이 130대가 생산되고 있고 한국 냉장고 10세대를 인도인들이 구매하고 있으며 1분에 한국 자동차 1대가 판매되고 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 되는 라디오 오늘 녹음물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어리석은 실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녹음물로 풀어보는 것은 혹시나 구독자분들 중에 현명한 분들이 저에게 또 조언을, 감정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고, 혹시나 아직 이런 사업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실패를 겪지 않으신 분들이 제 사례를 보고 아주 조금이나마 어떤 깨달음과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또 제 감정을 이제 쏟아내면서 저도 위로를 얻고자 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 사업이 생각보다 잘 돼서 아주 많은 수익이 몇 달간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돈이 아주 많이 벌렸죠. 신나게 소비도 하고. 제가 만약 평소에 1원을 버는 사람이었다면 순간적으로 그때는 30원, 40원 이렇게 벌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업 구조상 자금 관리를 제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었죠. 저는 그 사람에게 당연히 이제 정당한 보상을 해주었다고 생각을 했고 잘 관리해 주리라 그냥 믿었습니다. 원래 사람을 또 잘 믿기도 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돈은 여러 이제 조금 불미스러운 일과 함께 많은 양이 없어졌고 심지어는 또 저는 막대한 빚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처음에는 도움이 되면서 제가 관리하는 수고로움도 덜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 당초 생각과는 달리 돈이라는 것 때문에 관계까지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물론 저는 돈보다 항상 관계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돈도 일부 투입을 해서 그 관계를 지켰고 어떻게든 버텨냈습니다. 그 사람이 물론 돈을 없애버린 잘못이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일부러 사기를 치려고 돈을 없앤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이후로 항상 원망이 남아 있었고 진심으로 돈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생각했지만 막상 피해가 생기고 나니 제 가슴에는 사라지지 않는 상처가 생기고 불면증이 왔습니다. 그 일이 해결되고 나서도 이런 불면증이나 감정적인 부분은 이제 지속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제가 분명히 보상을 해주었는데도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이해를 하지만 처음에는 진심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관계를 위해서 화를 참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면서 제 마음속의 상처는 애써 무시하고 상대와의 관계가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서 더 악화되고 아예 못 보는 사이가 되면서 일도 더 악화될 것만을 두려워하고 제 마음에서 나는 어떤 상처에서 나는 피들은 그냥 방치해 두었죠. 그 근원에는 잘못이 모두 상대에게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바로 제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그릇이라는 이즈미 마사토라는 분이 지으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나오죠. 원래 100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다루던 돈보다 훨씬 많은 양의 돈을 다루게 되면 분명히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고 큰 불행을 낳는다. 이건 제가 돈을 맡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만한 돈을 다룰 만한 그릇이 안 됐던 것이죠. 제가 만약 그 많은 돈을 다룰 만한 그릇이 갖추어진 사람이었다면 재무, 회계, 세무, 사람과의 관계, 심리 모든 면에서 결코 빈틈없는 시스템을 구축했을 것이고 관계를 정말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관계가 그 사람을 믿어서 그냥 그래 믿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진심으로 중요했다면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더욱더 촘촘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로에게 절대 오해가 없는 그 분도 유혹받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지, 제 잘못은 없어 라고 굉장히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감정적인 면피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누구에도 이로운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한 돈을 가질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세무회계 사업구조,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 심리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내공이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운이 좋아서 한두 번 들어온 돈의 90%는 자신의 돈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기업이 한 분기, 한 달 수익이 높았다고 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를 받을 수 없듯이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 내공에서 나온 지속적인 성장, LG 생활건강 같은 기업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런 돈만이 자신의 돈이고 한두 번 운 좋아서 수주를 한두 번 잘해가지고 들어온 돈은 10%만이 지속 가능하고 90%는 제 몫이 아닌 것을 몰랐습니다. 물론 100이 들어왔을 때 100% 다 자기 몫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우가 되려면 굉장히 내공이 필요하고 평소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자기가 알 수 있는 것, 미래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만이 그런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한번 300%에서 500% 얻었다고 해서 그 돈이 전부 자신의 돈이 될 수 없죠. 두서가 없었지만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꼭 제가 1년 넘게 시간을 쏟아온 제 개인적인 채널에서도 한 번쯤 해보고 구독자분들과 단순한 뉴스 기사만을 공유하는 관계가 아닌 사소한 감정도 공유하고 서로 고민도 공유하는 관계가 됐으면 해서 한번 남겨봤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만약에 한 달에 3배를 벌었다. 그때 만약에 내가 계속 3배를 벌 수 있는 사람인 줄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겠죠.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가장 투자를 잘하는 워런 버핏도 1년에 24%에 28% 그 정도의 평균 수익으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됐는데, 만약에 1년에 무조건 1년에 2배를 벌었다고 해서, 한 달에 2배를 벌었다고 해서 그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세계 우주 최고의 부자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은 결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을, 그게 꼭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원리가, 자기가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부터 불행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더 많은 금액이 어떤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 충분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설사 제가 그 돈을 맡았더라도 유혹에 넘어가고 잘못된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 개인이 물론 잘못이 있겠지만 그 개인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이런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한두 번 실패하고 성공하는 그런 단발성 이슈가 아닌 내가 과거보다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지, 실패를 했으면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웠는지, 내가 정말 과거보다 지금보다 더 성장하는 어떤 배움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내가 두는 어떤 한 수 한 수가 단기적인 수가 아니라 장기적인 수를 두고 있는지, 눈앞에 몇 푼을 쫓아서 하루 뒤에 돈을 벌 것 같아서, 일주일 뒤에 벌 것 같아서, 한 달 뒤에 벌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장기적으로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고 단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몇억 원을 쫓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 간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정말 장기적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수를 두고 있는지가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실패를 해서 빚이 몇 억이 있던, 당장 성공을 해서 몇십억을 번 사람이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꾸준히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그 몇십억, 순식간에 몇십억의 빚으로 바뀔 수 있고, 성장하고 있다면 그 빚이 몇 억이 있더라도 향후에 몇십억 자산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구독자, 가입자 분들도 어느 분은 분명히 지금 성공하고 계실 거고 어느 분은 실패하고 계실 텐데, 꾸준히 무언가를 배워가고 성장하고 계신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든 분명히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그 미래를 그려내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 생각이 물론 다 정답이 아닐 수 있고, 더 현명한 생각 혹은 제 생각 중에 또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이제 이번 녹음물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평소 많이 돈 되는 라디오를 들어주시던 분들만 아마 끝까지 들어주셨을 것 같은데, 감정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좀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느끼신 바나 아니면 제가 또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 말고도 이런 현명한 생각도 있다, 아니면 부자의 그릇이란 책 말고도 이런 좋은 책도 읽다, 한번 읽어봐라, 그럼 네 인생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도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